예, 그러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는 우선 개념을 잘 잡아야죠. 그러니까 양도가 뭔지 전대가 뭔지 이걸 한번 봅시다. 예, 한번 그려볼게요. 임차권의 양도부터 볼게요. 기존에 이렇게 임대차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도를 하는 거예요. 임차권의 양도. 양도의 주체는 누구죠? 이 임차인과 새로운 양수인입니다. 즉 임차권 양수인이라고 부를게요. 이런 관계예요. 그죠? 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뭘 가지고 있죠? 임차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임차권을 양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양도를 하는 경우에, 즉 임차권 양도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지금 이 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의를 요한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양도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임차인이 교체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관계가 이 을이 사라지고 병이 그 지위를 이렇게 이전받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을은 이렇게 탈락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을 임차권의 양도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임차권의 양도란 기존 임차인이 임차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뭐죠? 기존 임대차 관계의 동일성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뭐라고요? 임차권을 제3자에게, 지금 병이죠. 병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병은 새로운 임차인의 지위를 이렇게 획득을 하는 거죠. 됐고요. 그러면 전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전대란 이것도 똑같아요. 기존에 이렇게 임대차 관계가 있어요. 갑은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뭐라고요? 이렇게 병이 새로운 전차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죠. 전, 뭐죠? 구를 전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것을 놔두면서 이렇게 새롭게 임대차 관계를 맺습니다. 이 임대차를 뭐라고 한다고요? 예, 전대차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근데 성질은 똑같아요. 임대차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임대차가 있으니까 그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임대차 계약을 전대차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을과 병이 이렇게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갑은 동의를 해주는 거죠. 그죠? 동의를 해준다고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의를 해주면 이게 이 전대차가 적법한 전대차가 될 뿐 갑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즉 전대차는 이렇게 기존 임대차가 있으면 그에 기반해서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이 전대차 관계에서는 전대인이 되는 거예요. 전대차 그 관계에서 임대인이라는 얘기죠. 즉 을은 이렇게 전대인의 지위도 같이 갖는 거죠. 기존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지위를 갖는 거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양도와 전대의 차이는 뭐죠? 양도 같은 경우에는 이 을이 탈락이 됐죠. 근데 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을이 탈락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양도와 전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봤고요. 그러면 봅시다. 이제 본문을 볼게요. 원칙, 임대인의 동의 필요 이렇게 나오죠. 임차권은 채권이죠. 재산권이에요.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양도성이 있어요. 그죠? 다만 임차권은 누구에 의해 실현되느냐에 따라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의 양도 전대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한다. 왜? 임대인은 자신의 물건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요구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예외 볼까요? 예,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양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632조에서 보면 무단 양도, 무단 전대 금지 규정은 지금 이 규정을 우리가 안 보고 갔네요. 그럼 다시 한번 앞 페이지로 가서 이 규정만 보고 갑시다. 629조 한번 읽어볼게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즉 동의를 요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이 항에서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을 할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규정을 보셨으니까 이 규정을 다시 봅시다. 632조 볼게요. 무단 양도, 무단 전대 금지 규정 봤죠?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단 양도, 무단 전대 금지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과 을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만약에 이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줘요. 그러면 동의 없는 상태에서 양도나 전대를 이렇게 을이 병과 이렇게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런 양도나 이런 전대차 계약을 뭐라고 하죠? 무단 양도라는 거죠. 그죠? 무단 양도, 무단 전대를 금지를 하고 있는 규정을 우리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이 어느 경우에 적용이 안 되냐면 이 건물의 임차인, 을이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죠. 이것도 기출이 됐네요. 즉 만약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 집의 방 한 칸을 병한테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우리 본 적 있죠? 임차인이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나요?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합니다. 무단 양도, 무단 금지 규정은요. 됐죠? 그리고 이제 배신 행위론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무단 양도의 법률 관계를 보도록 합시다. 시험에서는 이제 무단 양도, 무단 정대의 법률 관계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 유효라고 나오죠? 이것은 한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무단 양도, 무단 전대가 금지가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양도인이랑 양수인, 즉 갑, 을, 병 이렇게 지금 세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갑의 동의가 없는 경우죠. 지금 무단 양도니까 동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을과 병 사이에 양도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뭐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강행규정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셨죠.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무허가 음식점, 그죠?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허가를 얻어야 하잖아요. 근데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 사법상 효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유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단으로 음식점을 영업하는 사람이 음식물을 판매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손님한테 청구 가능하다는 얘기 기억하시나요? 이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지를 해요. 무단 양도, 무단 금지, 전대를 금지를 하긴 하는데 뭐죠? 이에 따른 사법상 효력은 무효로 할 수 있겠죠. 금지한다고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갑의 동의 없는 무단 양도, 전대는 금지를 하는데 이 사법상 효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많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인과 양수인, 이 을과 병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갑의 동의가 없으면 무단 양도가 맞는데 하지만 이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을병의 법률 관계 방금 보셨죠? 지금 을은 임차인이고 병은 임차권 양수인이에요. 지금 갑의 동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을과 병 사이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해요. 다만 여기서 다만이 중요하죠. 유효하지만 이 유효하다는 것은 이 둘 사이에서 지금 계약을 맺은 사람이 둘이잖아요. 임차권 양도 계약은 둘이서 맺었으니까
이 관계에서 둘 사이에서 유효하다는 것이지 갑에게는 그 유효를 뭐라고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법조문에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라고 얘기했으니 그래서 그 갑에게는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럼 2번 볼까요?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 즉 누구죠? 기존의 임대인과 임차권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현재 자신의 임차인을 누구로 생각하죠? 보세요. 만약에 적법한 양도를 했으면 임차인의 교체가 발생을 하죠. 임차권 양도가 되면 임차인이 교체가 되니까. 즉 적법하다면 을이 아니라 병이에요. 갑 입장에서는 나의 임차인은 병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의를 안 해줬죠. 그러니까 이 임대인은 자신의 임차인을 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예요. 그럼 병은 어떤 사람이죠? 그냥 무단 점유자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물에 적법하게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죠. 무단 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사할 수 있죠? 내 소유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은 소유자잖아요, 이 사람이. 소유자로서 병에게 뭘 행사할 수 있죠? 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이 사람이 지금 무단 점유를 하고 있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데 반환을 누구한테 하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갑이 지금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반환하고 한 거죠? 지금 자신은 이 임차인이 있죠. 자신의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이 임차인이 점유를 하는 거니까 자신은 임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에게 반환하라고 갑은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을이 반환받기를 거절한다거나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이렇게 반환하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 이런 것도 배웠어요. 점유권 배웠잖아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공부하셨죠? 그런데 지금 갑이 어떤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죠? 직접 점유자는 누구죠? 예, 을이에요. 그죠? 하지만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러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경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점유가 침탈됐을 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요건상. 우리 법조문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침탈이라는 건 뭐죠?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상실하는 경우죠. 지금 을은 병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이전해 줬나요? 아니에요. 을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이전해 준 거죠. 침탈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안 됩니다. 갑 입장에서는. 왜? 을은 자신의 의사에 이렇게 넘겨줬기 때문에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란 얘기죠. 됐어요. 여기까지 볼까요? 그리고 밑에 볼게요. 그러면 하나가 더 남았어요. 이거 볼게요. 갑은 손해배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이 병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어떨 것 같아요? 이건 또 안 돼요. 왜 안 되죠? 갑은 병이 무단 점유자죠. 그러면 자신의 임차인이 있죠. 무슨 얘기죠? 차임을 을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는 뭐죠? 손해가 발생을 해야죠. 요건이에요. 손해 발생. 이게 요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안 되겠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볼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개념이 뭐죠? 법률상 원인 없이 누군가 이득을 얻고 그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죠. 지금 갑은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됐어요. 그리고 3번 갑과 을의 법률 관계 볼게요. 지금
무단 양도를 했지만 지금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은 살아있죠. 그죠? 있긴 있는데 이렇게 무단 양도, 무단 전대를 하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를 합니다. 물론 해지권 행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배신 행위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직접 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음미를 해 보셔야 돼요. 됐죠? 한번 볼게요. 이제 책으로. 지금 1번에 이거 1번부터 볼까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는 뭐라고 했죠? 유효한 양도 계약을 맺은 관계라고 했죠. 유효입니다. 그래서 팔려볼게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지. 그죠? 임대인에게는 무단 양도예요. 임차인과 양수인에는 뭐라고요? 유효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겠죠. 그죠? 자신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 봅시다. 이쪽에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죠. 왜 그러죠? 그냥 무단 양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의 점유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냥 무단 점유자일 뿐입니다. 양수인이. 그래서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서 원칙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양수인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반환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거절하는 때 하나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겠죠. 2번 볼게요.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점유권에 기해서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왜 그러죠? 양도인이 임차권 양도인,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임의로 양수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것이므로 자신의 뜻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점유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점유물에 기한 반환 청구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됐죠? 그러면 양수인은 이건 설명 안 드렸는데 임대인에게 어떠한 권한도 없으므로 임대인의 권한을 대의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은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관계죠. 지금 갑, 을, 병이 있는데 병이 무단 양수인입니다. 만약에 무단 양수인이 아니고 적법한 양수인이었으면 지금 을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 을 대신에 병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병은 갑에게 임차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죠. 그런 경우에는 뭐가 있죠? 병은 갑에게는 채권자죠. 자신이 임차권자고 이 사람이 임대인이니까 채권자예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갑의 권한을 이 사람이 채권자로서 이렇게 대의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병은 이런 상태가 아니고 이 지위를 교체를 받는 상태가 아니고 갑 입장에서는 갑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갑에게 어떤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한다? 아니죠. 이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 아닙니다. 갑에게는. 그래서 채권자 대의권 이런 거 행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어떠한 권한도 없으므로 임대인의 권한을 대의 행사할 수 없습니다. 4번 볼게요. 임대인은 기존의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지 않는 한 볼게요. 양수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해지를 하면 기존의 임차인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 양수인이 계속 점유를 한다. 그러면 임차인이 없어졌죠. 차임을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지를 하지 않는 한 이런 단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팔려볼게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지 않는 한 여기까지 끊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뭐라고요? 차임 청구권을 가지죠. 그래서 제3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루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를 볼게요.
이것은 쉽죠. 기존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 뭐라고요? 해지권이 발생을 해요. 그죠? 하지만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기존의 임대차 관계 그냥 유효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외, 판례의 배신행위로 계속 뒤에서 본다는 그 배신행위로 나왔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배신행위론이에요. 볼까요? 이런 경우죠. 갑과 을이 기존의 임대차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을이 무단 양도를 해요. 즉 갑의 동의 없는 양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갑은 을에게 이렇게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방금 봤죠. 그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양도가 갑 입장에서 딱 보니까 이게 배신행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갑이 이 임대차를 해지하는 이유는 이 병이 사용 수익을 하게 되면 내가 기존에 임대차 관계를 맺을 때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해지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이 병이 만약에 막 애완견이 5마리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자신은 그냥 을이 조용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차를 줬는데 갑자기 병이 딱 들어오면 갑 입장에서는 우리 집 다 망가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해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을과 병의 양도가 어떤 상황이냐면 병이 을의 부인이에요. 이런 경우면 어차피 그게 그거죠. 병에게 양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을이 이렇게 양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병이 을의 부인이면 특별히 양도를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죠. 그죠? 받아야 하는데 안 받긴 했지만은 뭐라고요? 이런 경우까지 해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을과 병의 이 양도가 갑 입장에서는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논리를 판례가 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판례를.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무단 양도, 무단 전대 금지의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취지는 임대인의 신뢰를 보호하죠.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무단 양도, 무단 전대가 임대인에게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겠죠. 애완견 5마리 기억하세요.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이런 취지를 봤어요. 따라서 2번 볼게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어떤 사정이냐?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뭐라고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죠. 그럼 그 특별한 사정이 봅시다. 임차권 양수인이나 현차인은 임차권의 양수나 전대차 및 그에 따른 사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배신적 행위가 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뭐라고요? 즉 해지를 못한다는 게 포인트죠. 아시겠나요? 그 상황이 이제 2번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2번에 보니까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예요. 그죠? 임차 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바, 이런 경우에는 배신적 행위는 아니잖아요.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다 봤어요. 그럼 무단전대는 무단양도랑 똑같으니까 한번 쭉 보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봅시다. 지금 그럼 그려는 봅시다. 무단전대는 어떤 관계죠? 이렇게 이 관계에 임대차는 현재 존속을 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을이 새로운 전대차 계획을 맺은 거예요, 병이랑. 그런데 갑의 동의를 받아야죠. 갑의 동의가 없는 이렇게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죠. 이 상태를 봅시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요.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뭐라고요? 둘 사이에 전대차 계약 유효합니다. 양도랑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하여 유효하게 임차권을 취득하죠. 차임 지급 의무가 병은 을에게 이렇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거예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전대인은 건물을 인도하여 전차인이 사용 수익하도록 할 의무가 있죠. 즉
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전대인이 누구죠? 그러면 이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하고 이 을을 기존 임대차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에서는 이 을을 전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전대인은 2번 하죠.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겠죠. 을이, 그죠? 병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러면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를 볼게요. 무단 양도와 내인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죠. 무단 전대차니까. 그래서 전차인의 점유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불법 점유예요. 즉 무단 점유자입니다. 지금 병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권 당연히 똑같죠. 행사할 수 있고 이 원칙에도 똑같아요. 누구한테? 원칙적으로 반한 임차인에게 반한, 예외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한. 그죠? 봅시다. 그 다음에 2번.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점유권에 기한 점유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다. 똑같죠? 3번.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떠한 권한도 없으므로 임대인의 권한을 대의 행사할 수 없겠죠? 무단 전차인이에요. 4번. 임대인은 기존의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됐어요.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도 똑같아요. 존속하죠. 즉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은 존속을 합니다. 다만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는 할 수 있겠죠. 기준이 됐네요. 그리고 예외 판례의 이른바 배신행위론.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차가 임대인에 대해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죠. 이것만 봅시다. 입증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겠죠. 왜 그러죠? 특별한 사정이에요.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죠. 이것을 입증을 하면 누가 혜택을 보나요? 이 을과 병이 혜택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인이 이거 배신행위 맞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을과 병 사이에서 이거 배신행위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하니까 이 관계가 유효해 하는 것을 주장을 해야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적법한 전대차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뭐 이거부터 볼까요? 그 적법한 임차권 양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임대인이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을이 임차권의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임차권 양도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교체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문제될 게 없죠. 왜? 기존의 임대차 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 임대차 관계를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을 보시면 이렇게 전대차의 경우에만 이렇게 쭉 기술을 해놨으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봅시다. 적법한 전대차의 법률 관계. 지금 임대인이 이 전대차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대차라고 하는 것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존속을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 임차인이 이 전대차 계약의 전대인이 되는 거죠. 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이 전차인이랑 전대차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 둘 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임대차 계약상 권리 의무도 살아있고 전대차 계약상 권리 의무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 630조 꼭 볼 건데 이런 경우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바로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어요. 한번 630조 볼게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는 전대했죠. 그러면 전차인은 뭐라고요? 직접 지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이랑 이렇게 계약을 맺었죠. 전차인이 맺었지만 이 법 규정에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바로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도 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합니다. 됐죠?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뒤에 또 볼 건데 전차인이 이렇게 차임을 지급을 했어요. 당연히 차임 지급할 수 있죠. 왜? 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임 지급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뭐라고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전차인 너는 이 전대인한테 차임을 지급했잖아. 하지만 그것은 나한테는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이렇게 차임을 줘야겠어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과 관련돼서는 뒤에 판례에서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2항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즉 이 임대차 계약도 유효하고 전대차 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의 임대인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안 미치겠죠. 왜? 둘 다 지금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니까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봅시다. 지금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죠. 지금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갑, 을, 병이 있는데 누구와 누구의 사이의 관계죠? 지금 을과 병 사이의 관계죠. 이 사이에서 봅시다. 그러면 을과 병은 전대차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내용이 정해지겠죠. 그리고 2번 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 권리 의무를 가지죠. 그죠? 전대인은 즉 을은 이게 전대차 계약이지만 전대차 계약은 뭐라고 그랬죠? 이 임차인이 맺은 임대차 계약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냥 임대차 계약이에요. 을과 병 사이에. 그래서 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이죠. 임대인으로서 권리 의무를 가집니다. 3번 전대차 계약이 종료를 해요. 지금 뭐가 종료를 했죠? 이게 종료를 했죠. 종료를 하면 전차인은 누구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나요? 을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죠? 왜? 지금 전대차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임대인인 을에게 반환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와 전대차가 동시에 종료하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전대인에 대한 반환 의무를 면한다.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둘 다 지금 종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종료, 이거 종료 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종료를 했으니까 이 전차인은 누구에게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를 부담하죠? 을에게 부담하죠. 그죠? 근데 을이 이렇게 받았어요. 병으로부터 받았는데 지금 이 관계도 종료를 했죠. 그러니까 을도 결국에는 갑에게 이렇게 인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요? 병이 이런 상황에서 갑에게 바로 목적물을 반환하면 당연히 을도 이렇게 갑한테 이행을 하는 거랑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병은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바로 목적물을 반환했어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전대인에 대한 반환 의무를 면한다. 즉 병이 을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그 반환 의무를 면하겠죠. 아시겠나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얘기는 넘어가 볼게요. 이제 판례를 볼게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방금 같은 경우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종전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즉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을과 병 사이죠. 별개의 새로운 전대차 계약이 성립하겠죠. 그죠? 한편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지금 누구와 누구죠? 갑과 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법률 관계가 형성되지 않죠. 왜 그러죠? 갑과 병은 계약을 맺은 적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률 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임대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즉 병은 갑에게 의무를 부담하죠. 이게 어떤 의무죠? 편면적 의무예요. 왜 편면적이죠? 병만
의무를 부담하지 갑은 병에 대해서 의무를 안 부담합니다.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면적 의무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2번 볼게요.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동시에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한번 갑과 을 있고 병이 있습니다. 이걸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 이것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 병이 부담하는 의무가 있죠. 근데 부담하는 의무가 을과 병 사이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의무도 있고 병과 갑 사이에서 병은 갑에게 의무만 부담하죠.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을 보니까 차임이 지금 갑과 을 사이에 맺은 임대차 계약이에요. 차임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을과 병의 전대차는 90만 원이었습니다. 차임이. 그럴 수 있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우리 병한테 이렇게 전대차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갑한테 100만 원을 지금 차임으로 주고 있는데 너는 나한테 90만 원만 차임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병은 갑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지금 이렇게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데 그 의무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거죠. 병은 100만 원의 의무를 부담해요? 90만 원의 의무를 부담해요? 갑에게? 이게 포인트인데 이 경우에 9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병은 을과 전대차 계약을 맺었죠. 이 한도가 자기가 부담하는 차임의 한도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이렇게 차임 청구를 하더라도 갑이 예를 들어서 나 100만 원 청구를 할래. 이렇게 왜? 나 임대차는 내가 을과 맺은 임대차는 100만 원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병은 나는 지금 을과 90만 원의 차임 계약을 설정했어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90만 원만 줘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90만 원만 줘도 갑에게 의무를 이행한 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10만 원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 10만 원 어떻게 한다고요? 을에게 이렇게 10만 원을 받으면 되겠죠? 지금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은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됐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갑은 누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죠? 을이랑 맺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의무만 병이 이행을 해주면 된다 이 얘기죠. 왜? 갑은 그거 이상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지는 거예요. 됐죠? 저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죠? 3번 볼게요. 전대인과 전차인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대차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전차인은 변경된 전대차 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고 또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을 감액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계속 이어볼게요. 지금 이 을이 누구죠? 전대인이죠. 전대인이랑 전차인 병 사이에 계약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지금 90만 원의 차임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다운을 시키자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장사를 해보니까 병이 엄청나게 장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나 90만 원 못 주겠다 하면서 을에게 80만 원만 이렇게 차임으로 하면 안 되겠니 해주고 을이 오케이 했어요. 가능하죠. 왜 그러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을과 병 사이에 이렇게 전대차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 둘 사이에. 그래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임을 변경한 경우죠. 됐어요. 그러면 80만 원으로 이제 다운이 됐죠. 그러면 방금 1번에서 봤는데 이 병은 갑에게 어느 만큼의 의무만 부담하면 되죠? 자신이 을과 맺은 80만 원만큼의 의무만 부담하죠. 즉 병이 갑에게 80만 원만 주면서
나는 너한테 의무를 다 이행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을에게 뭐죠? 이런 경우는 나는 20만 원을 너한테 청구하면 돼. 이렇게 하겠죠. 을에게.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됐어요. 다 봤죠? 그래서 3번은 그런 내용이고요. 4번 볼까요? 임대차 종료 후에 전 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차임상당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전 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차임인 변경된 차임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이게 포인트네요. 변경 전에 계약상의 차임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즉 갑과 을, 병 지금 세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병이 기간이 다 끝났어요. 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것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없죠. 왜? 기간이 끝났으니까. 근데 병이 계속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병이 갑에게 뭘 부담하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합니다. 근데 그 금액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90만 원을 했죠. 근데 그게 80만 원으로 다운됐죠.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이 80만 원이 기준이 되겠죠. 왜? 지금 끝났는데 자신이 기간 종료로 인해서 계속 사용 수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당이득을 지는데 자신은 얼마만큼 이득을 얻는 거죠? 끝났는데 계속 사용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80만 원만큼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 달 기간이라면. 그러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면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포인트는 변경된 차임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2번 볼게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를 했습니다.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에 덧잡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 면허 의무를 면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러면 방금 그 전에 뭐 이런 거 있었죠. 또 한번 설명을 다시 들어봐야겠네요. 상황이 다른 상황이에요. 현재 이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이. 그런데 제일 처음에 무단 전대의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죠? 동의를 안 해준 경우에 갑은 뭘 청구할 수 있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해요. 누구한테 반환하라고 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을에게 반환하라고 갑은 청구하는 겁니다. 왜? 을이 유지가 되고 있죠. 이 계약이 임대차. 그래서 을에게 반환하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을이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적법한 전대차인 데다가 지금 그런 상관없이 모두 만료가 됐어요. 지금 이게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병이 점유할 권한이 없죠. 만료가 됐으니까.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을에게 반환하라고 한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종료를 했어요. 임대차 계약이. 그래서 을에게 반환하면 안 되고 병한테 자신에게, 갑에게 반환하라고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읽어봤고, 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했어요. 왜? 끝났으니까. 그러면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 면도 의무를 면하겠죠? 그러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됐어요. 됐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를 봅시다. 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임대차 관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금 존속을 하겠죠? 그죠? 됐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없네요. 됐고요. 그러면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를 봅시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임대차 관계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지금 갑과 병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에 갑과 병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을 맺은 적이 없죠. 그래서 임대차 관계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됐어요. 다만 전차인 병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이게 편면적 의무라고 했습니다. 병만 부담해요. 1번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할 뿐
권리를 갖지는 않습니다. 즉 갑이 병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 봤고요. 2번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죠. 즉 이 사람은 갑에게 의무만 부담하고 갑은 병에게 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권리만 발생을 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차임 지급은 볼게요. 이게 중요한데 좀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당연하잖아요. 왜? 갑, 을, 병이 있는데 병은 갑에게 의무를 부담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차임 지급 의무를 갑에게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갑은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차임에 대해서. 됐어요. 즉 임대인은 임대차와 전대차의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하면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차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즉 갑은 차임에 대해서는 을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병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됐습니다. 2번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므로 직접 차임을 지급을 하면 그 한도에서 전대인에 대한 차임 채무를 면해요. 그런 거죠. 당연히 여기서 차임이 100만 원이고 또 똑같이 100만 원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병이 직접 갑에게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니까 100만 원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죠? 병은 을에 대해서도 100만 원 차임 지급 의무가 있죠. 이 의무가 면한다. 당연히 면해야겠죠. 갑에게만 지급하면 됩니다. 을에 대해서 지급하는 차임 지급 채무는 면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병은 을에게 차임을 지급하죠. 그럼 을은 어차피 갑에게 차임을 줘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병이 바로 갑에게 이렇게 차임 지급을 한 경우에는 이걸 면하도록 하는 겁니다. 됐죠? 3번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 지급을 한 경우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 존속 여부. 지금 전차인이 즉 병이 을에게 차임 지급을 했어요. 그런 경우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 존속 여부.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우리가 630조에서 이런 규정이 있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우리가 보셨어요. 이 규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판례는 좀 뭔가 이렇게 그 기준을 나눠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고 어떤 경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겁니다. 630조에서 이렇게 두고 있어요. 뭐라고요? 병이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을 했죠? 전차인은 전대인인 즉 을에게 이렇게 차임을 지급했어요. 근데 이 차임 지급이 갑에게 즉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병이 을한테 차임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나한테 다시 차임을 줘야겠는 걸 하고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문을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에요.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갑과 을과 이렇게 병이 있는데요. 그 차임 지급 시기가 달라요. 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전대차 계약이라고 할게요. 차임 지급 시기가 뭐 예를 든다면 11월 25일이고 11월 30일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딱 11월 25일이 됐어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차임 지급 시기 도래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를 하겠죠. 청구를 했더니 이 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급 시기 도래하긴 했지만 나는 병한테 30일 날 돈을 받을 게 있잖아. 그때 받은 다음에 줄게 하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을이. 그러면 갑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죠? 30일 날 되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일 날 돼가지고 을한테 청구를 했더니 을이 배째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배째라고 그러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한테 이제 청구를 해요. 30일 날 너 을한테 돈 줄 거 있지? 그리고 병 너는 나한테 직접 의무를 부담하니까 나한테 바로 차임을 지급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일 날 딱 돼가지고 했더니 병은 뭐라고 하냐? 근데 나 11월 27일 날 을한테
돈 줘버린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갑은 황당하죠. 왜 황당하죠? 을한테 물어봤더니 25일 날은 병한테 받아서 준다고 하고, 또 30일 날 했더니 을은 그냥 배째라고 그러고, 또 갑이 그래서 병한테 얘기했더니 병은 을한테 27일 날 줬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갑은 나는 25일 날 해서 돈을 못 받아서 30일까지 기다렸는데 네 병이 11월 30일 되기 전에 돈을 을한테 지급한 거죠. 네가 제때 지급을 했더라면, 즉 병이 을한테 11월 30일 날 지급했더라면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너한테 네가 먼저 지급을 해가지고 을이 지금 배째라, 네가 주긴 줬겠지. 하지만 지금 을이 배째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난 너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때 줬더라면 갑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죠. 즉 병이 갑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그 차임의 범위는 기준시기 언제라고요? 전대차 계약 차임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을 했어요. 병이 을에게.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전에 지급한 차임에 한정되고 대항할 수 없는 범위가, 그죠?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즉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병이 그 전에 지급했으면 대항할 수 없고 11월 30일 후에 제때 지급한 거죠. 그랬으면 뭐라고요?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죠. 왜 그렇죠? 병은 30일 되면 어차피 을한테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이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신의 의무를 잘 이행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겠죠. 갑에게. 이렇게 이 630조 규정을 이렇게 해석을 별도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이 판례가 됐어요. 이제 1번까지 이해를 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가 더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죠? 전에 지급을 한 경우에 대항 못해요. 근데 차임 지급 시기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지금 1번 판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 이 뒤에가 문제되는 거죠.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이라도, 즉 27일 날 지급을 했어요. 그 차임이라도 임대인의 차임 청구 전에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지금 30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11월 27일 날 지급을 하고 시간이 흘러서 11월 30일이 됐는데 여전히 갑은 청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차임 청구 전에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그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갑이 늦게 병에게 청구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죠. 만약에 12월 5일 날 갑이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이제 너 임대차 그 30일 날 지급 시기인데 30일 날 됐고,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돈을 줘야겠지 했는데 병은 나 27일 날 줬는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갑이 그걸 문제를 삼는데 너 왜 먼저 줬지? 이렇게 문제를 삼을 거 아니에요. 지급시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설령 이렇게 전에 줬다고 하더라도 돈을 못 받는 이유는, 갑이 돈을 못 받는 이유는 먼저 줬기 때문이 아니라 늦게 청구를 해서 돈을 못 받는 거죠. 즉 병이 을한테 30일 날 줬어요. 그리고 갑이 12월 5일 날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그런 경우나 27일 날 지급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12월 5일 돼서 청구를 했어요. 이 경우랑 별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왜? 어차피 12월 5일 날 됐으면 설령 병이 제때 지급을 했어요. 11월 30일 날 을에게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갑이 돈을 못 받는 것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이라도, 27일 날 지급한 차임이라도
임대인의 차임 청구 전에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해버렸어요. 11월 3일 도래했죠. 도래한 경우에는 나중에 임대인이 이렇게 청구를 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네,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차권 보호를 볼게요. 적법한 전차권의 보호 필요성.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차권은 적법하므로 보호 필요성이 임차권과 다르지 않겠죠. 그죠? 그럼에도 전차권은 구조상 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 관계로 그 지위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병은, 지금 적법한 전대차예요. 병은 이 관계가 깨져도 당연히 전차인으로서 지위를 잃고, 그리고 갑과 을 사이의 관계가 깨져도 이 전대차 계약은 이 임대차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깨져도 이게 깨져요.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 나는 갑과 을을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그죠? 그래서 불안하다 이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차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이것은 기출했고요.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즉, 갑과 을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합의로 계약을 종료를 시키면 이런 조문이 없으면 이것도 종료를 해가지고 병은 전차권을 잃어버리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문을 둬서 뭐라고요? 합의로 종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차인의 권리는 유지를 한다는 이런 조문을 두고 있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적법한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봅시다. 여러분, 해지 통고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어요, 벌써. 해지 통고가 어떤 경우에 나오죠? 해지 통고는 이런 경우죠. 기간에 제한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 그죠? 그런 경우에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갑과 을 이 계약이 지금 임대차 계약이에요. 지금 적법한 전대차도 이루어졌고요. 이 계약이 기간 약정이 없어가지고 갑이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그러면 해지 통고를 하면 이 계약이 깨지니까 당연히 이 계약도 깨진단 말이죠. 그죠? 깨지는데 해지 통고를 했을 때 뭐라고요? 이 임대인은 해지 통고를 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이 병에게 통지를 해줘야죠. 그 사유를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통지하지 아니하면 전차인에게 대항을 못해요. 해지 통고했다고 됐고요. 즉 병은 나는 여전히 전차권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차인이 이제 해지 통고를 해줬어요. 통지도 해줬고 전차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전대차는 종료되겠죠. 해지 통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즉시 종료되는 게 아니죠. 즉 일정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그리고 이 규정들은 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즉 전차인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병을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판례 볼까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 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는 판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기출됐죠? 방금 해지 통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뭘 해야죠? 통지를 해줘야 하고 전차인한테. 그리고 즉시가 아니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해지 통과가 아니라 해지예요. 아시겠나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사유로 해지 통고를 두고 있고, 용어는 비슷하지만 해지라는 것도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이 해지 통고, 해지는 다른 거예요. 즉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중간에 스톱할 수 있는
경우를 해지 통고라고 하고, 이 해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지 맞습니다. 즉 어떤 경우죠? 이렇게 이기 차임액에 연체가 있어요. 또는 무단 양도, 무단 전대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 통고가 아니라 해지예요. 그래서 두 개는 다른 거죠. 효과는 같아요. 즉 장래 향해서 이렇게 임대차가 소멸하는 건 같지만 같은 건 아닙니다. 다른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해지를 하는 거죠. 뭘로? 이기 차임액에 연체가 있어가지고 해지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할 필요가 없죠. 해지 통고하니까 통지하지 않더라도 바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죠. 이기 때문에 즉시 종료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3번 뭐 토지 전차인의 임대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다 설명이 들었죠? 즉 전차인에게도 이런 권리들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차인 관련된 규정들은 전차인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쉬었다가 보증금을 보도록 할게요.